지금 정도의 개딸당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누가 개딸을 장악을 하느냐 그 세력을 1인 1표를 주냐 마냐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명청대전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우리 당은 아직까지 당원들 무서운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당 정치인들은 특히 당원들이 공천 준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를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100만 당원 시대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수권 정당이고 수십 년간 집권을 해봤던 정당 같은 경우들은 절대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말이 좋아서 민심이지 여론조사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3,000표가 당원들 30만 표랑 같은 층위로 계산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5대5인 거지 여론조사 3,000표랑 일반 당원들 그 책임당원 투표 30만 표가 똑같은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비 내고 당에 헌신하고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당원들의 1,000표가 이 무책임한 여론조사 한 표랑 똑같은 값어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당에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정당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공천 준다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적당히 그냥 지도부 앉혀가지고 나 공천 줄 사람 안 치면 그만 아니겠느냐 이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아직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이야기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걸 좀 타파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원 그리고 여조 비율을 7대3으로 바꾸겠다. 원래 5대0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는 의원들이 있어요. 뭐 10대0으로 해야 된다. 민심 100%로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지금 서울시당 차원에서 이 경선 룰 조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고요. 네, 그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건이 최고위로 보고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안건을 만들어서 최고위에 보고하면 최고위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여론 수렴한 다음에 본인들이 회의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흔드는 소스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의견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5대5가 낫다, 7대3이 낫다. 당원들을 아예 빼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그거는 용납이 안 되지만 뭐 정무적으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뭐 다 오케이. 근데 마치 이게 대단한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민심에서 뭐라고 선거 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단 떨고 호들갑 떨고 당대표를 흔들 일인가 이게? 될 사람들은 룰이 어떻든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된다니까. 막말로 나경원 그 의원 같은 분들이 5대5건 7대3이건 어딜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작 같은 곳,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험지라고도 구분되는 곳에서 7% 가까이 이겼던 게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으로 보나 당심으로 보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본인 유리하게 마치 룰을 바꾼 것처럼 메신저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색하다는 거고 아니 뭐 한 의원은 특혜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스스로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인 건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글을 올렸는데 네. 이거는 왜곡과 폄훼를 멈춰라. 예. 우리가 당원 숫자가 지금 민주당의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은 책임당원 거의 200만 된다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70만 80만이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세와 조직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선거 나갈 사람들이 당원들 많이 가입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이유가 있고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셀프 특혜라고 하면 내가 만약 출마하면 나는 5대5로 하겠다라고 오늘 말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혜택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자라고 하는 게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흠결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유로 당심을 많이 반영하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당 정치에 맞는 행보를 한 건데 이게 왜 특혜라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폄훼가 되어야 할 일인가 전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심지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당 정치가 뭔가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떤 제도냐면 선거인단 투표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원이건 일반 국민이건 그냥 무작위로 신청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런 식이면 국민의힘은 왜 당원 활동을 합니까? 당원이고 일반 국민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여론조사 물어봐가지고 우리 후보 누구 할까요? 하는 정당이면 누가 그런 정당에 가입을 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해가며 활동을 하겠냐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제도가 미국에서도 대선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나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지방선거는 막말로 고관여층 노름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50%가 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55%. 다른 말로 우리 당원들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정말 지방선거 공천을 수천 자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정말 고관여층 분들이 참여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에서 일반 국민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그것을 민심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지역구들 보면은요 양지 바른 곳에 계신 분들이에요. 또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주당은 끝없이 당 중심으로 개딸들을 중심으로 가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당한테만 계속 당원들 따라가면 안 된다. 당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민심 중도층 하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런 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룰을 만들겠다라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당성이 약화가 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끌어내리고 우리가 사과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박민호 대변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문제의 핵심은 7대 3이냐 5대 5냐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뭐 10대 0으로 아예 당원들 빼자는 거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 아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왜 당원들을 찬밥으로 보느냐. 네. 왜 당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많이 내면 그게 선거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원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원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선거 진다라는 건 우리 당의 70만 80만 책임 당원들 너네는 극우고 너네는 이상한 판단하고 너네는 정상 국민들이랑 달라 라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기자들이 안 그래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특히 수도권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 그 당심 많이 반영하면 민심과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럼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해요. 아니 민주당에서 한줌 개딸 운운하고 한줌 권리당원 얘기하는 정치인 보신 적 있냐?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냐? 없죠. 근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강강강으로 가고도 40%대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 당은 당원들 이렇게 이른바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면서 20%대 지지율을 또 당원들 탓을 하냐.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갤럽이거든요. 근데 갤럽은 무당층이 30% 잡히는 조사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 국면으로 가면 무당층이 사라지면서 국민의힘을 찍는다고요. 다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ALS가 결과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요.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꾸 부여잡고 개딸당으로 간 민주당이 40%대 지지율 유지하는 거는 이런 방법 없이 우리 당이 당심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당원들을 폄훼를 하고 당원들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것 자체가 정당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이 5대5 본인은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뭐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은 5대5 룰 적용받겠다고 했으니까 네. 나와서 새해 출마 선언 딱 해서 그냥 오세훈 시장 5대5로 이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멸콩 TV 방송 보니까 그 또 지역 지자체장 그 평가 통계가 또 있더라고요. 공동 꼴등했죠. 공개된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그 중도 타령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순위가 12위까지인데 네. 13위 이하로는 아예 하위권이라 공개가 안 됐고요. 맞아요. 12위까지인데 그중에 국민의힘에서는 공동 10등으로 꼴등한 분이 박형준, 오세훈 두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중도 타령만 하지 중도를 어떻게 잡겠다는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해서 뭐 하냐라고 그냥 푸념만 하지 무책임한 평론만 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그 수권 정당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하고 민노총과 연대해서 시민사회 운동하고 데모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취약했고 얼마나 장애투쟁의 의지를 했습니까? 이 제도권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정당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 세력들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도 아니고 의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능단체와 막 유기적인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직능단체 TO로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이 직능단체 역할 안 하잖아요. 그럼 지도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이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장애투쟁 등을 통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사실 정치의 기본적인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대안이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발목 잡기만 하면서 자꾸 민심과 멀어진다라고 본인들이 우리 당을 스스로 폄훼를 하니까 계속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도 타령만 하는데 역설적으로 중도층도 그런 분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중도는 우리 당이 지금 선거 아직 7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고 무슨 행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몰라요. 폄훼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관여층이기 때문에 선거 가까워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있고 어떤 노선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 삶에 도움 되는지를 가지고 중도층들은 저관여층들은 판단을 하지 이 시점에 무슨 접견을 갖다 뭐 사과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가지고 당심을 뭐 70% 반영하니 50% 반영하니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 중도나 저관여층들이 어떤 생리로 움직이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이 늘 전략적 실패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네. 이석기의 후신과 손잡았어요. 진보당이죠. 그렇죠. 대선 때 진보당 네. 대선 후보로 김재현 전 의원이 나왔는데 네. 이석기랑 같이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과 단일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이 문제 삼지도 않고 네. 자기들 스스로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란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손잡느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뭐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고 뭐 가치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지지해주고 시민사회에서 우리 찍어주는데 우리가 그럼 찍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해도 네. 그러면 안 된다, 절여내야 된다, 그 사람들 메모차게 쫓아내야 된다.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주가 자기들인 줄 알아. 아니 우리 당에 자꾸 언론이 정광훈 목사 물어보고 전한길 그 선생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떡밥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진보당과 단일화한 거 내란 세력과 연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도 다들 대답을 언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나간 사건이고 범진보 연대를 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걔네들은 그래버려요.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 아시잖아요. 물어보면은 자칭 합리주의자, 혁신파들이 아주 줄줄줄줄 나옵니다. 누구랑은 손절해야 되고 누구랑 같이 가서는 안 되고 누구는 극우고 누구는 과거 무슨 행동을 했고 그게 다 자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적절성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그런 것들을 자기 입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도마 위에 올리고 왜 자가 발전을 합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사법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정치는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문제를 삼을지 어떤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게 이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인 건데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철저히 저희 당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반면에 저희 당 정치인들은 저희 당 자해하는데 사용을 하고 우리 당과 깊든 얕든 연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할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게 먹잇감을 주고 자가 발전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자숙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 당세를 확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에 1,000원 내는 책임 당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의식이 생겨요. 그럼요. 이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세상 모든 일은요. 돈을 내야 주인의식이 생겨요. 그렇죠. 저희가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행사도 하잖아요. 돈 안 내고 무료로 보러 오세요 하면 네. 온다고 한 분들이 그날 조금 일 있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다 안 와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0원, 10,000원이라도 내놓고 예약한 거면 아 이거 내가 가야지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 200만인데 국민의힘이 70만, 80만이면 특히 선거가 열릴 때 네. 내가 한 달에 1,000원씩, 2,000원씩 냈던 당원들은요. 길을 쓰고 투표하러 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네. 어디를 지지하지만 내가 당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몸살 나고 감기 걸리고 조금 일 생기고 바쁘고 약속 생겼네? 네. 안 가요. 그렇죠. 안 가도 돼. 근데 내가 당원이야. 네. 책임 당원이야.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내가 돈 내는 정당이 죽느냐 사느냐 이기냐 지냐의 게임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세 확장 당원 늘리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거의 100만 명 모자라요. 맞아요. 그러면 당원 숫자에서 100만 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거를 어떻게 이겨? 선거를. 그렇죠.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숫자가 저희 전체 당원 숫자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치렀을 때도 민주당의 오프라인 선거 조직이 우리 당의 2배였습니다. 저희가 이긴 게 기적인 선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프라인 조직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그때 그 젊은 청년들 주축으로 공중전 여론전 해가지고 그때 선거 분위기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이면 우리 당은 젊은 사람들 여러 이유로 다 쳐내고 또 당원들 배가 운동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다, 당원들 폄훼만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다? 앞으로 민주당에게 철저히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아무리 억지 소리를 해도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그런 충성도가 높고 당원들이 단일 대우로 따라오기 때문에 휩쓸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일 대우로 싸우니까 듣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슨 억지야 하다가 나중에 그런가 하거든요.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력과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삿바 싸움을 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인식들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막연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디 유니콘처럼 있는 합리적인 맨날 뉴스 보면서 양당 다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정도층들이 막 우리 당을 찍어줘가지고 집권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꾸 황교안 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사실 그 당시에도 차라리 선명하게 갔으면 저는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데 차라리 김용호 공관위원장한테 공천 맡겼다가 내다바이 당하고 중간에 김용호가 사고치고 자기 사람들 다 꽂은 다음에 사퇴해버리고 아주 난리생 브루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막판에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근데 완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어설픈 통합론을 앞세워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하다가 그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데 통합 안 해가지고 졌다.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거든요. 반대로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의 압도적인 기세, 지지율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을 열광을 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그 유세전을 해도 저희가 동원한 물량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세, 위닝 멘탈리티,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우리가 바꿔보겠다. 유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그렇게 우리가 선거의 이 승리 전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 실패한 길로 가고 있고 오히려 과거 레퍼런스를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안 해가지고 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 통합에 대한 가스라이팅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드디어 충남을 방문했거든요. 맞아요. 천안에서 또 대장동 항성 포기 관련된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스팔트 나오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그렇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황교안 논란, 뭐 아스팔트 우파, 극우 강경화로 모든 언론이 장동혁을 때리고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것들이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와중에 분명하게 장동혁의 선 굵은 정치를 보여준 셈인데 이런 발언과 뚝심 기조에 대해서는 박민영 대변인 정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하는 세력들은 법도 바꿀 수 있고, 뭐 언론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제 기업인들도 움직일 수 있고 수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노총, 정교조, 민주당은 그런 기성 이 소위 이제 민주당과 합세해 가는 이 시민단체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투쟁 수단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당 지금 107석 야당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의제 선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끓어오르는 시민사회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돌아보시면은
문재인이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MB 정권,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광우병 선동하고 세월호 때 촛불 시위 하루 종일 하고 그때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왜 민주당의 환멸을 느꼈냐면 아니 일 좀 하겠다는데 민중총궐기를 맨날 열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주도로 민중총궐기를 열고 그때도 이석기 석방해라를 포함해서 정말 반국가 단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슬로건들 들고 선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치적 수단이라고 하는 게 군소 야당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민주당은 그런 방식으로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레거시 미디어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조중동은 권력의 하수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팟캐스트, 김어준 방송 같은 것들, 유튜브, SNS 같은 걸로 선거전 한 거예요. 낙검수로 했죠.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민사회 스피커 권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당의 이런 원로들이 저희한테 한가로운 얘기 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 당이 잘 나갈 때 안주하지 말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어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정권 잃어버리니까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뭐 플랫폼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 도와주는 직능단체가 있기를 합니까? 직능단체 대표라고 뽑아온 사람들 한국교총 뭐 이제 TO 뭐 이제 그리고 한국 뭐 교총 TO 뭐 노총 TO 이런 분들 다 개파 활동만 하잖아요. 정성국이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데 한동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대면이 난 회의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능단체를 움직여서 여론을 만들고 시민사회에서 먼저 물꼬를 트고 나서 우리가 언론 보도화를 하고 당이 움직여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론전의 기본인데 우리 당은 거기서부터 안 되니까 자꾸 지도부가 메시지 가지고 퉁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투쟁에 대한 전혀 이 정형화된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당은 그냥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인생 이모작하듯이 배지 달고 그 적당히 산업화 세대 유리한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 구도를 가지고 편하게 집권을 했던 그런 세대의 여전히 관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처절함이 없는 거예요. 처절함이 없고 이 수단이 없을 때 이 대안적인 어떤 논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합집산론만 이야기하는 정치로는 똑같은 결과 우리가 몇 차례 대패를 했던 선거 결과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최전선에서 나는 아스팔트 나가서 싸우는 게 부끄럽지 않다. 네. 투쟁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뚝심을 보여주는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언론이 제가 김기현 대표 때 최고위원 했잖아요. 네. 그때 김기현 끌어내리려고 작업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제가 옆에서 본 결과 김기현 대표보다 장동혁 대표의 뚝심이 훨씬 더 세다. 맞습니다. 그건 다행스럽지만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존재하는 여당이었는데 네. 지금 야당이잖아요. 맞아요. 이 작업과 이 조작이 장난이 아니야. 12월에 한동훈 당원 게시판으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막고 자기들끼리 입맛대로 지방선거 공천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죠. 그런 노골적인 음모가 느껴지는데 이 와중에 사소한 거 가지고 사사로운 거 가지고 장동혁 흔들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슈나 이런 거 장동혁이 안 다뤄준다고 장동혁한테 막 소리치고 뭐라고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아침에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하는 영화를 나경원 의원과 같이 시청했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왜 부정선거 안 다뤄주냐? 장동혁 막 뭐라 했대요. 네. 지금 그거 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욕할 때예요? 비판할 때예요? 네? 장동혁 많은 사람 누가 있다고? 그런 거 다 분탕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정말 무지성으로 12월까지는 장동혁 체제가 딱 중심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제발 무지성 지지. 저 문재인 팬덤이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 정도의 무지성 지지로 장동혁을 지켜줘야만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절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왜 그런 이 시민사회 울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도권에서 특히 당의 수장으로 있는 위치에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의 견제 감시를 받거든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정말 이리 때처럼 강민영도 이렇게 시달리는데 강민영도 제 말이요.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당대표는 2번, 3번, 4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민주당 보세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승리자들이 되니까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 자체를 아예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뉴노멀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대장동 항소폭이 정말 굉장히 헌정사 유례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벌써 뭉개면서 적당히 지금 잊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면 저희가 규명하고자 했던 것들 다 규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정치적으로 패배를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맞는 말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선거 때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간다. 우리 후보 미는 거지. 후보 누구라고 따져가면서 선거 안 도와주고 이런 거야말로 한동훈처럼 하는 거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의 선장이 장동혁 대표고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님만큼 이 당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당원들의 이런 니즈를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인 우리 당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고 최선입니다. 최선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가보고 한번 결과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 레거시 미디어나 이 당권 흔드는 이 세력들도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우리 노선으로 갔다가 휩쓸리듯이 막판에 통합해가지고 지고 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 또 지도부 탓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탓할 거 우리 방향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뚝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지도부 우리 당대표를 보호해줘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잠깐 박정희 대통령님 관련 알리는 말씀만 30초 보고 올 텐데요. 그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드리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환신 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책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말아주세요. 오늘 슈퍼챗으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지나가 버리면 제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PD님 슈퍼챗 쏘아주신 분들 명단을 한번 방송 말미에 정리해 주시면 제가 1시간 방송 마칠 때 한번 쭉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멸콩TV가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여의도로 넘어가서 여의도 시대를 열게 되면 우리끼리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가족 같은 멤버십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3월, 4월에 멸콩TV에서 주최할 토크 콘서트에 먼저 초대도 해드리고 또 멸콩TV 생방송을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꾸려보려고 하니까요. 여의도 시대 또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가 서초동에서 방송하는 마지막이니까요. 네. 이 이야기 좀 해보죠. 12월 3일 장동혁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인물들. 조선일보에서 기사 썼는데요. 야당의 초선들 김용태, 박종훈, 정성국, 박수민 계엄 1년 사과와 반성이 당연하다. 뭐 중진들도 뭐 사과하라고 막 장동혁을 흔들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나오는데 좀 이 멤버들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박민영 대변인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저는 사과를 할 거면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고립시키는데 야당을 오히려 더 지렛대 삼아가지고 일조를 했던 그런 여당의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국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당과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권이 분립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야당은 무지성으로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정말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하는 왜곡된 유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그의 그 반작용만큼 필사적으로 정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참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 정권이 정작 진짜 힘들 때 뭐 했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30차례 줄탄핵하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특활비 아예 없애버리고 감사원장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 여당 뭐 했습니까? 그때 한동훈 당원 게시판 그 기자들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오히려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질이나 하고 상설 특검 같은 거 다 받아버리고 명태균 황금폰 털린다라고 하니까 당사 문 열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런 행위를 하면 대통령은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립된 대통령이 자구책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자구책에 대한 잘잘못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처럼 품평하고 마치 대통령만 쳐내면 우리 땅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국회의원들로서의 전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본인들이 지금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도래했을 때 나는 뭘 했는지를 먼저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죠. 왜 자꾸 남들한테만 사과하라고 합니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계엄이라고 하는 사건은 당이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또 막상 당이 사과의 주체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명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는지를 먼저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답이죠. 왜 남의 일을 남일처럼 사과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일처럼 편하게 쉽게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정원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네. 일본도 계속 사과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과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식민지배 사과하는 것처럼 진정성 느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3일 될 때마다 사과하는 정당이 되면 그 정당에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본은 침략 전쟁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일방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치적인 사건은 무려 그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민주당이 너무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책임을 언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쟁점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심지어 과반 이상은 이 정도면은 계엄할 만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을 표출을 할 정도로 이게 지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에 가는 길이 맞다라고 꽃게를 깔아줍니까? 민주당이 이미 집권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패배를 했고 윤 전 대통령도 파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너네들이 정권을 장악한 너네들이 뭘 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제1야당의 역할인데 무슨 뭐 지나간 각설이 타령하듯이 맨날 입만 열면 사과해라. 정작 본인들은 사과 안 해요. 왜 남한테만 사과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고 이런 마인드면요 저희가 3번 대통령 뽑아봤자 3번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뽑아달라, 국회의원 뽑아달라, 시장 뽑아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어차피 뽑아놔봤자 또 국회의원들 남일처럼 지키지도 않고 또 날라갈 텐데. 네,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힘들 때 적당히 그 민주당에 편승하면서 같이 공격하고 나는 합리적이고 소신파, 혁신파라고 포장하고 막상 남일처럼 품평만 하다가 막상 사건 터지면 또 그 사람만 또 좌표 찍고 괴롭히고 비난할 거면서 본인들은 그럼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대체? 자기들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재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정당은 연속성 있게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이 책임져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실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사과해라 마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당이 야당의 폭거로부터 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우리 뿌리에 해당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 편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목소리 큰 소수가 주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우리 당 희망이 없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은 문 닫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까지 쓰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당에 몸담은 입장인데 여기에 이름 올린 4명이 뭐 딱히 의정 활동을 잘하거나 투쟁에 앞장서거나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논란이 된 분도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참 이 기사가 좀 짜친다면 짜치는데
헤어살롱을 83번을 갔다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기사거리인가 했는데 네. 정치자금법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네. 정치자금 후원받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비로 간 거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의정활동에 쓰라고 사실 법적인 명목이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83번을 심지어는 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청담동 살롱을 갔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마이에서 쓴 기사 가지고 뭐 저희 당 의원 그 비판을 하는 게 저도 참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당원들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하자. 더군다나 제가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했다라고 한 게 이 김용태 의원입니다. 근데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의 좀 본질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꾸밀 시간 아껴서 조금 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고 조금 더 민심 타령만 하지 말고 민심에 가까운 정말 의제를 가지고 좀 집요하게 파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럴 때 환율 얘기 좀 가열차게 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얼마나 이 규제 통제한 뭐 증권사 다 불러가지고 지금 뭐 금융기관들 불러가지고 압박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환율 또 올라갔어요. 막 탓하고 그러니까 다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 거고 본질적이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차라리 파서 좀 공격을 하고 교육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위에 당장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되고 AIDT 지금 한이만이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 좀 짚어가지고 상임위 역할부터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많은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중앙 지도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훈수 두기 전에 좀 본인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싸울 이슈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장동 황소포기도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 깽판치고 오늘은 또 중국인 2명이 중소기업 대표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납치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있어요. 또 환율 당국이 구두 개입했지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1480원 근처까지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뉴스에 드디어 IMF가 막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한국의 어떤 이 재정 지출 과도하다. 줄여야 된다. 빚이 맞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물가 상승 가파르다라고 IMF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내년에 대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지금 그 일각에서는 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관여층들도 경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한 방에 터지지 않을까요? 내년에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이게 지금 땜질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수출이 너무 부진하니까 외화 벌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계속 뿌리니까 원화 가치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낮추면 그 통화량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정부라도 재정 지출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정부도 지금 돈 뿌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속화가 될 거고, 그러니까 돈 값어치는 낮아질 거고, 수출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지금 팩트시트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구속력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계속 부진해요. 그러니까 외화는 못 벌어오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이 국내 정권의 이 경제 정책 실패로 계속 낮아지고 이 이중고들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200억 달러씩 또 미국에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삼중고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정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지금 떼우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아예 수단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이 정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늘 이 정책 실패, 이 경제와 안보 실패 때문에 실각을 했습니다. 전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와중에 결국에는 할 게 없으니까 경제와 부동산 환율로는 폭망하니까 또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가사가 거린 인간들이 알아서 말려 들어가지고 있는 셈인데 오늘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건데 굉장히 높은 구형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여기 판사가 이제 이진관 판사예요.
굉장히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선고가 너무 빠르다는 거. 1월에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결심 구형이 됐으면 12월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판보다 빨리 나와요. 맞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진관이라는 사람이 한덕수한테 내란 방조 유죄 땅땅땅 때려버리면 네. 아직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다른 사람들 재판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관이라는 판사가 내가 먼저 총대 메고 제일 먼저 이걸 내란으로 규정지어서 나 이재명한테 예쁨 받아야지라는 노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서 나머지 주변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그 형사법상으로 내란수괴라고 하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한 이 실체적인 진실이 나와줘야 그 사실 나머지는 부수적인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위원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판결이 나와줘야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른 이 관계자들의 행위들을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내란이라는 게 아직 입증 안 됐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내란이라고 하는 거를 단정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선후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전제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먼저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본말 전도가 돼서 오히려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뒤흔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 전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이재명 정권이 대법관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틈바구니에 정말 한 자리 해보겠다라고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흑역사로 남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과거 재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재판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도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 여당의 니즈에 맞춰서 지방선거 앞두고 또 국민의힘 내란몰이 하기 위해서 떡밥 던져주는 거 아니냐, 판사가 일종의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 기일이 지정됐네요. 내년 1월 21일이라고 합니다. 네, 1월로 맞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고 역시나 1월 말이나 2월 중에 있을 텐데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한 파급력으로 또 연초에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이슈를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짙게 드네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때도 정권 초부터 무슨 뭐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한다 그랬다가 난리 나고 무슨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또 난리 나고 최저임금 급하게 올렸다가 또 난리 나고 근데 그런 것들 다 적폐청산 뭐 TF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그 공무원들 다 잡돌이하고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또 정당에 대한 탄압을 또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얼렁뚱땅 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국정 실패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이 국민적인 공분이 커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집권하면 늘 저런 패턴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야당을 악마화하고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런 패턴을 그대로 구사를 하고 있다면 저희가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동조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야당의 프레임에 동조를 하고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저희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내는 목소리, 환율과 같은 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내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발 초칠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민주당의 수법들을 파회를 하고 당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볼게요. 이 사과 논란 박민영 대변인은 순수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한동안 이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여러 기사나 뭐 당 내부의 반발이나 저는 한동훈이가 12월 3일에 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과하고 내가 개헌 막았다라고 쇼할 거라고 100% 장담하거든요. 뭐 그 의원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행사를 하든 뭐라든 이런 당내 흔들기가 있을 텐데 그럼 뉴스도 아무래도 분산되고 공격을 많이 당할 텐데 요 12월 3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고비를 어떻게 넘는 게 정무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세요? 사실 뭐 대통령을 공격해서 계엄을 유발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계엄을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죠. 그렇긴 하죠. 저라면은 정면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겠다. 근데 계엄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그토록 고립시켜서 야당의 공세로부터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또 한 번 우리 지지자들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아픔을 남기게 된 집권 여당 부족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개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이 다 그 어떤 형태로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 계엄에 가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여당과 다투고 심지어는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면 왜 여당은 반성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나열한 것만 몇 가지입니까? 아니 우리 정권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사문을 활짝 열어주질 않나,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했던 여러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언어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행위들에 일조를 했으면서 얼렁뚱땅 큰 사건 하나 자기가 마치 히어로가 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의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사과를 해야죠. 집권 여당으로서 정권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또 한 번 탄핵이라고 하는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한 사과. 저는 그게 명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났고요.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사과할 겁니까? 이미 이전 지도부들이 다 충분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년 사과할 겁니까? 기념일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쳐놓은 전선에서 싸울 것이냐, 네, 거기서는 뭐래도 칩니다. 우리가 그렇죠. 새로운 전장을 만들 것이냐, 그 분수령 앞에 장동혁 대표가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연말까지 외롭고 힘들 장동혁 대표, 그러나 뚝심을 지키고 있는 충청 대망론, 충청의 유일한 주자 네.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줄 맞아요. 필요가 있다. 무지성 지지라는 말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좌파들의 무지성 지지가 부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러한 무지성 지지가 장동혁을 지켜야 될 때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